네, 경제화단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41조 4천억인데 재추계를 한 건데요. 네. 당초 전망치가 이제 400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비는 게 59조 1천억 원이니까 네. 거의 뭐 오차율이 두 자릿수예요.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보통 사실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재추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번에 추경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 재정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재추계에서 이제 한번 발표를 했다. 공식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는 34조 그러니까 341조 원이죠. 341조 4천억 원 정도가 이제는 전망이 됐어요. 2023년도에요. 근데 이게 사실 원래 2023년도 예산 잡았을 때 4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 59조 원 정도가 이제는 감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가계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치 예산을 다 짜놨어요. 우리 가족에 뭐 써야 되고 저 써야 되고 이렇게 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이제는 소득이 벌어야 되는데 이제 소득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감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돈은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계로 본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게 이제 다른 데서 아껴 쓰는 거겠죠. 내가 지출을 줄인다거나 현 정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에서 이제는 세이브를 하겠다, 긴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고 또 하나의 또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 많이 받으시죠. 뭐 마이너스가 나니까 대출 그렇죠. 받아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국채 발행해갖고 이제 돈을 갖고 오는 거겠죠. 근데 현 정부는 그걸 하기 싫다. 추경하기 싫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재정에서 좀 아껴 쓰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이제는 좀 세수가 두 자릿수율로 이제는 좀 차이가 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경기가 워낙 하방 압력이 2023년도가 셌기 때문에 사실 뭐 법인이 벌어야 사실 법인세도 내잖아요. 이번에 이제는 마이너스가 많이 났던 것이 이제 법인세였습니다. 이게 원래가 예산이 한 105조 원 정도를 2023년도에 예산에 잡아놨었는데 재추계해 보니까 79조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조 원이 이제 감소가 됐어요. 그럼 법인세가 왜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이 법인세가 왜 감소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법인세율을 이제 인하했기 때문에 사실 부자 감세해서 뭐 법인세가 많이 감소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법인세율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근원적인 이유는요. 법인세율보다는 일단은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벌어지지가 않는군요. 돈을 벌어야 사실 거기에서 과표가 나올 거고 거기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법인세가 나올 텐데 이제 뭐 돈 자체가 못 보니까 사실 법인세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상장사 영업이익을 봤거든요. 이게 21년도에 119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와서는 81조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1%나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워낙 글로벌 경기도 악화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한 수출이 한 20% 넘어가는데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뭐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법인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자산시장 위축이겠죠.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소득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보시면은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파트 거래 자체가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을 봤어요. 22년도 상반기 갔더니 이게 35만 호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도 상반기는 32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7.7%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양도세도 줄고 그럼 법인세 줄고 소득세 이 양대 축이었거든요. 이번에 세수 감소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 좀 세수가 생각보다 재추계했을 때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세수 오차라는 게 이제 정부의 경제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뭐 분석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교부금도 그렇고요. 이게 줄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자체들이 재정 마련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생기죠. 저도 걱정하는 게 지방 재정이 약화된 곳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방교부세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 재정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부세법에 의하면 내국세의 정률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국세가 거친 거에서 한 40%로 정률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40% 띄워줍니다. 근데 문제는 세수가 감소되잖아요. 그럼 정률만큼 또 줄어들겠죠.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59조 원이 이제 감소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40% 하면 한 23조 원 정도가 이제 지방교부세가 이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약한 이런 것에는 좀 타격이 심할 거다. 그러니까 행사 자체도 이제 못 움직일 거고 자체적으로 예산 짠 것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응책으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거는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해서 지역 지자체들도 쓸 돈만 써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앙 정부도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이제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하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추경 편성도 없다 아까 말씀하셨고 뭐 방침 그 추경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메워야 되나 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뭐 경우 수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교부세 빼고 그런다 보면 중앙정부가 이제는 부담해야 될 게 36조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36조 원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추경 안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말 그대로 내부 안에서 이제는 재정을 좀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용 지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세계잉여금에서 이제 4조 원을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계잉여금은 지난주에 예산에서 남은 돈입니다. 이거를 이제 4조 원 정도고 그다음에 불용 예산이 있어요. 불용 예산은 이제는 예산을 잡았잖아요. 근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뭐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산 잡아놓고 안 썼잖아요. 이게 불용이거든요. 그래서 불용 예산이 보통 통상 한 10조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10조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자기금에서 이제는 갖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자기금이 한 2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조 원을 이제는 그 외평기금에서 갖고 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이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갖고 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적인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계 안에서도 이제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평기금이라는 거는 사실 직간접적으로 중앙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이 기금인데 이거를 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에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공자기금으로 넘기고 공자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넘기면서 사실 뭐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보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36조 원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예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군요. 자, 신용대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줄어들었던 신용대출이 보름 사이에 3천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네. 금융당국이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긴 했는데 일부 수요가 이제 신용대출을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그래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좀 봤더니 일단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 108조 7,616억 원으로 이제는 그 5대 신흥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나왔거든요. 이게 8월 말보다 한 3,445억 원 정도가 이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용대출이 다시 한번 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게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용잔액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보시면 이제는 늘어났던 부분 한 3,445억 원 정도가 이제 늘어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 이러한 이유가 왜 나왔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주담대 문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신용대출로 이제는 자금을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제 풍선 효과인 거죠. 하나를 눌렀더니 하나가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신용대출 잔액이 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담대를 어떻게 줬느냐 이미 아시겠지만 DSR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건드렸죠. 50년 만기 주택 사실 좀 은행에 좀 욕심이라고 좀 봤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규제에 들어갔던 부분. 그래서 주담대를 쪼이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지금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정부가 이번에 그 DSR 규제에 대해서 나왔던 게 스트레스 금리를 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1%포인트 정도의 가상 금리를 더 붙여서 계산하도록 아직은 뭐 시행된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DSR 50년짜리, 그러니까 50년 만기
만기 주택에 대해서는 만기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상품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풍선 효과로 이제 신용대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금리가 뭐 지금도 낮은 거 아닌데 네. 1월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리가 좀 낮아진 부분도 신용대출이 증가한 거에 좀 힘을 보탠 게 아니냐는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다시 신용대출 뭐 지금도 높은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신용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 낮은 금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금리 자체, 왜냐하면 낮았던 이유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좀 낮춰라.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압력을 주다 보니까 은행들이 사실 이제 우대금리를 좀 많이 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상복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은행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은행들은 절대 손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사실 돈을 갖고 올 때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이제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은행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안 합니다. 그럼 뭐 결국에는 대출 금리 높여서 그를 이제는 말 그대로 상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용 대출에 대한 금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높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지금 차주들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말 그대로 좀 준비를 단단히 좀 하셔야 되는 뭐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주담대 증가하고 있고 또 신용대출도 반등 기미를 지금 보일 수 있다. 신용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뭐 정작 최근에 거래량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아까도 저희가 뉴스로 보도해드렸었는데 추석 전에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뭐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켜보겠다. 그 발표 보고 이제는 가겠다라는 거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급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 타이밍이고 그래서 상급지로 가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뭐 미스매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일각의 뭐 비판은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정책에 따라서 지금 뭐 연착륙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국대 대비 85%나 올랐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정부의 이제 발표에 따라서 아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좀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각에서는 그럽니다.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자체가 일반형이 이제 26일까지밖에 접수를 안 받아요. 네네. 이미 아시겠지만 그럼 27일부터는 이제 일반형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신데 나올 때부터 저는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그 상품이 워낙 잘 나섰어요. 그러니까 워낙 상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꺼져야 될 타이밍인데 꺼지지 않고 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됐다는 거죠. 빚내서라도 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지금 보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일단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62%나 활용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사진 자금 소진이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사실 내 집 마련 나신 분들이 많고 무엇보다 이제 대출 이게 소득과 재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끌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다 이 자금 가지고. 그다음에 이자 상환하신 분들이 30% 정도 활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를 갈아타는 건데.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 영끌적 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고금리에서 힘드니까 저금리로 갈아타서 마저로 뭐 산소호흡기 달아준 꼴이죠. 그런 거. 예, 이렇게 돼버렸고 임차보증금도 6.8%나 썼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뭐냐면 이제 임대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특례보금자리는 통해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보면은 투기꾼을 좀 좀 살려준 부분이에요. 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못 돌려줄 만큼의 임대인이라면 임대하지 않아야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산소호흡기를 계속 달아준 꼴이 되다 보니까 사실 특례보금자리 이제는 끝납니다. 이제는 실수요만 남아요. 이제 내년 1월까지 이제 우대형 상품만 남고 일반 상품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거래는 아마 당분간 잠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통해서 엄청나게 거래하셨거든요. 대출 예. 받아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향은 굉장히 저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차례상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차례상 물가가 사실 지난해보다 추석 물가가 좀 낮을 수 있다,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낮아진 게 맞는 거야? 체감 네. 못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과를 이제는 작년 추석 같은 게 5개 사면은 지금 반밖에 못 산다. 2.5개. 근데 실제 이게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밝혔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뭐 통계를 내봤는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물가 상황을 봐도요. 예. 사과가 100% 이상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정말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차례상에 나오는 주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사실 그 전부터 추석 민생 대책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역대 한 690억 원 정도 쏟아 부으면서 물가 안정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주요 품목 같은 경우는 아직 떨어지진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워낙 작황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 때 폭우, 그다음에 이제는 태풍 오면서 작황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농수산물 가격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은 좀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유가 오르면은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를 수밖에 네.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추석에 있는 명절은 아마 물가 때문에 많은 주부님들이 좀 압박을 받는 이런 어떤 명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